짙푸른 남태평양을 수놓듯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 피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섬 비티레부에 위치한 제1의 항구 수바항은 피지의 관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수바항의 풍경이 뭔가 좀 특이한데요. 정박해 있는 선박들 대부분이 중국의 국기 오성 홍기를 휘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들을 수바항으로 불러들인 주인공은 바로 이 참치. 바다의 금맥이라 불릴 정도로 값비싼 참치를 잡기 위해 남태평양으로 몰려든 선박들이 수바항을 거점 항구로 택하면서 중국 선박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역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기. 그래서 컨테이너로 하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늘어났고 이 부두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중국 배들 때문에. 한 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코리아를 상징하는 K를 배 이름 앞에 당당히 붙인 선박의 주인 백경열 씨. 백경열 씨는 몇 년 전까진 참치배를 4척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수산 관련 여건들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배를 2척이나 감척했습니다. 여기 고기가 미끼를 끼가지고 넣으면은 더 씁쓸한 것은 낯선 땅 피지에서 힘들게 수산업을 일구어온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에 밀려 피지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한국 선장님들이 많게는 한 65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중국배를 탔거든요. 중국배를 타면서 기술 이전이 다 된 거예요. 중국배에. 그래서 지금은 한국 선장들을 안 씁니다. 거의 기술 이전이 됐기 때문에. 한국 선장들은 급료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한국 선장들을 안 쓰고 중국 사람 선장들을 키워가지고 지금 독자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다 운영하고 있죠. 새벽 3시 수바항에 정박한 선박들이 벌써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참치잡이를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드디어 한 척의 배가 수바항을 출항합니다. 선원 10여 명의 이 작은 배의 선장은 김세길 씨. 한국에서 평생 배를 탔던 김세길 씨는 은퇴를 한 뒤 피지로 와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기서 하루 정도 24시간 하루 정도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제 먼 거리는 이틀을 나가서 작업할 수 있고. 안타까운 것은 10여 년 전만 해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도 참치가 많이 잡혔지만 연근의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어장은 육지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하루를 꼬박 달려 도착한 참치 어장. 드디어 낚싯줄을 풀기 시작합니다. 연승어법으로 참치를 잡는 이 배의 낚싯줄은 무려 10km.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달아 낚싯줄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만 6시간 정도입니다. 이제 선배님들이 오셔서 개척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꾸 이제 한국 선장님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선박 회사에서 거의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선장님들은 고기도 좀 옛날보다 이 어획이 적고 하니까 좀 생활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요. 참치잡이는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10km에 달하는 그물을 내리고 나면 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출항을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오로지 바다 위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님이 갑판에 나와섰네요. 무슨 일인지 선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돌고래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돌고래떼가 나타나면 참치떼가 다 도망을 가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위하듯 배 주위를 몇 바퀴 돌다가 사라져서 천만다행입니다. 낚싯줄을 놓은 지 9시간. 드디어 낚싯줄을 감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돌고래떼 탓인지 초반 어획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드디어 반가운 얼굴을 내미는 참치들. 이곳에서는 참치를 냉동시키지 않고 냉장 상태로 운송을 해 더 비싼 값에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어획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배가 대거 등장한 이후 남태평양에서 참치 조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선으로 한국 선장들끼리 서로 이제 어획이라든가 이것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배워가지고 그걸 다 청취합니다. 그래 그 노하우라든가 이것보다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업을 할 적에 질서를 지켜서 작업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냥 무작위하게 그냥 이리 건너가고 질서를 안 지키는데 그런 데 애로가 많은데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어요. 가장 넓고 수온이 적당한 남태평양은 먹잇감이 풍부해 물고기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전 세계 수산물의 20%를 생산하는 그야말로 수산자원의 보고인 셈인데요. 특히 고급 어종 참치의 경우는 전 세계 생산량의 60%가 이곳에서 잡히는 말 그대로 황금 어장입니다. 때문에 참치를 잡으려는 전 세계의 배들이 때를 지어 남태평양으로 몰려듭니다. 중국은 무려 1,300여 척의 선박들이 남태평양에 진출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어업. 축구장에 70배에 달하는 그물을 펼쳐 남획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치어까지 싹쓸이를 해서 그야말로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태평양의 참치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어업을 감시하는 그린피스 회원들은 남태평양을 주요 감찰 대상으로 삼아 활동 중입니다. Greenpeace works to find and expose what's going on in the high seas and to campaign for more sustainable fisheries.
And right now we're here in the Pacific with our flagship, the Rainbow Warrior, to show what's happening in the region's out-of-control tuna fisheries. 그런데 피지에서 중국인들이 맹활약 중인 것은 비단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9월 피지의 수도 수바의 중심가가 떠들썩한데요. 도로 중심을 활보하는 이들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전통춤까지 앞세운 화려한 행렬은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This event is to celebrate the arrival of the first Chinese into Fiji 160 years ago. So with this event, we've got all the different Chinese groups, like from China, where they come from, Tung Kun, Kai Ping, Hoi San, all the different groups, and also the other generations that have been born here in Fiji. 마치 피지의 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거리 중심을 행진하는 중국인들 뒤를 과자를 받기 위해 현지인 아이들이 졸졸 따라갑니다. 피지에서 중국인들의 입지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풍경입니다. Different reports. So there's anywhere between 6,000 to 10,000 Chinese in Fiji, because over the years a lot of new Chinese have come in from China. So they have come in, settled here, and the Chinese community in Fiji are like they are farmers. They have retail shops, they have restaurants. They're going into hotels now, land development. A lot of them are building properties to develop in Fiji. 중국인들의 대거 등장은 도심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따로 차이나타운이 조성된 것도 아니지만 곳곳에 중국 간판들과 중국인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피지의 밑바닥 상권부터 시작했던 중국인들은 이제 중심 상권까지 거의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A number of Chinese people come in from China, and they've, doing businesses here in Fiji. There's increasingly more of an interest by the Chinese community in Fiji, because the opportunities in Fiji are really great. Tremendous opportunities in Fiji for people with entrepreneurship ideas. You want to come in and invest in Fiji. Big opportunities. 그러나 사실 남태평양으로 진출한 원양어업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30여 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진암호는 키를 남태평양으로 향해 출항을 합니다. 그 진암호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 남쪽을 지향하는 거죠. 그 남쪽이라는 것이 이제 남태평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남태평양을 간다는 것이 하나의 국가의 큰 염원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외화를 벌여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이에요. 가난 탈출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출발한 진암호는 108일 만에 어획에 성공합니다. 감격한 선원들은 첫 어획한 세치를 대통령에게 보냈고 대통령은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최초의 원양 어획물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4월 15일) 부산항에서는 멀리 적도 넘어 사모아 섬근해로 떠난 원양 어로선박 제2, 제3 진암호가 1년 4개월 동안의 고기잡이 준비를 마치고 출항, 원양어업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도전과 개척 정신만으로 맞닥뜨리기에 바다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원양 개척의 역사는 바다의 제물이 된 수많은 원양 어선들의 희생 위에 씌어졌습니다. 남태평양 개척에 성공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바로 북태평양 어장의 개척입니다.
거칠고 험하기로 악명 높은 북태평양.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북태평양 어장에 첫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실습선을 탄 대학생 선원들이었습니다. 거기가 아주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하고 굉장히 그 어업으로서는 그 굉장히 조건이 그 안 좋은 어장이죠. 근데 고기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때 부산에서 그 대학 그 실습선을 타고 북양으로 사실은 가서 그 세계적으로 처음 명태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기 부영대학 쪽 그 실습선이 가서 그렇게 개척을 한 거죠. 그걸 개척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1985년도까지. 실제 1971년을 기준으로 보면 원양어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전체 수출량의 5%가 넘는데요. 지금의 자동차 수출로 벌어들인 비중과 맞먹을 정도니 대단한 것입니다. 예, 1961년도 이후 61년도부터 60년대부터 70년대 그때 원양업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양업이 가장 선박이 많을 때가 850척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1976년도가 가장 선박이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양업이 850까지 될 때까지의 그 성장을 하면서의 지금 계산해 보면은 그 우리 원양어에서 어획량이 한 100만 톤, 110만 톤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부산 경제에 도움을 되고 우리나라 수출에 기여하고 이렇게 해왔던 게 이제 그때가 우리 원양업의 가장 전성기라고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고기만 있다면 세계 어느 바다든지 달려가 잡아오던 황금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들이 바다에서 자국의 영역을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면서 원양어업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호황을 누렸던 어장이 결국 1970년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이지 선포를 통해서 위축이 되었어요. 그 후에 자원을 가지고 있던 개도국들이 점점 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요. 아주 좀 위기에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밥상에서 원양 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근해의 어획량은 갈수록 줄는 반면 수산물 소비량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양 생선이 아니면 차례상을 차리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조기, 옛날부터 어른들이 조기 조상이라고 조기. 그러고 이제 민어, 또 민어는 이제 밀어준다고 민어. 예. 또 이제 돔, 예. 돔이는 이제 도와준다고 돔. 예. 그래서 꼭 세 가지는 써야 돼. 실제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 경향을 살펴보면 수입 의존도는 해마다 더 높아지고 있어서 원양 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 중국입니다. 가파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구가 무려 13억 명이니만큼 중국 사람들의 식생활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사람들의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겨난 단어가 피쉬플레이션, 즉
생선 가격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죠. 中国经济成长意味着中国老百姓的这个生活水平提高，然后他们手中拥有的这个金钱这个财政能力更强，然后呢也能够让他们转变一种更健康的生活方式。很多中国人认为这个新鲜的这个海洋产品渔业能够给他们这个健康，对他们健康是有好处的，比如这个。深海很多中国人去购买深海鱼油去吃这种三文鱼然后中国的这个大量的这个消费者也购买这个来自北美产的这个龙虾，还有来自北欧国家的这个三文鱼销量在中国是非常大的。 홍콩과 마카오 사이에 위치한 무역항인 광저우는 중국 안에서도 해산물 요리가 발달한 도시 중의 하나인데요. 바로 이곳에 있는 이 수산물 전문 식당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식당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수산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서는 재료를 선택해서 조리법까지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移民新村呢是一个专门从事餐饮、娱乐那个行业的海鲜酒楼。其中这一间那个移民新村呢是最大的一间，在我们全球，因为全亚洲吧，应该是最大的一个海鲜酒楼来的。这里总共有那个6万多方，总共可以同时容纳8000人吃饭。 8천여 명의 손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주방의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요리사만 해도 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这里工作了8年了，8年一天我全线做的有500多左右鱼，6点半去8点半左右，9点钟上班就拿了。 광저우의 요리는 중국의 4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광동 요리에 포함되는데요. 일찍 개항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덕분에 중국 전통 스타일과 서구풍의 스타일이 융합해 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식당은 1년 내내 많은 손님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이런 규모의 식당이 3층까지 있을 뿐 아니라 광저우에만 6개의 분점이 있다고 하니 대단하죠. 舒服吃海鲜比较新鲜了一点自己选自己吃这样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이 되면은 타 국가들이 소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어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어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참치에 대한 수요, 그럼 새우에 대한 수요 그런 어떤 고급 어종들의 수요가 늘면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와 어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빨아들이는 힘은 대단히 크다.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또 하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수산물 관련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의 증가는 중국 수산업 성장의 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중의 하나인데요.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에 관련된 모든 기술과 제품들이 한자리에서 선을 보입니다.这条鱼叫金枪鱼，它是属于大目金枪鱼，这是我们广东广远渔业集团有限公司在马绍尔群岛 捕捞的深海捕捞的冰鲜大目金枪鱼，我们这个船一出去一个航次大概是10到15天，
10到15天，它能够一个航次能够抓大概有5吨到10吨。 특히 최근 중국에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참치. 참치 소비 대국인 일본이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실제 지난 10년 새 중국 내에서의 참치 소비량은 30배나 증가했습니다. 因为大家现在生活水平慢慢提高，对水产品的认识也慢慢不一样了。那这个营养更好，随着水产品的消费量是逐年增加的，特别在经济发达的地方，增加量更明显。那这个在水产品消费里面，现在我刚才讲了，吃现货的慢慢可能比例会小，吃加工的冻品的还加工后的。 这个生活也比较方便，就对大家也比较方便，所以这一块我估计还是会继续增加的。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소비 시장으로는 더없이 매력적이죠. 때문에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들이 앞다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Well, one of the reasons why we are here is we want to promote our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to the whole world. Up to now, we have been dealing with mostly European and US parties, but we believe there is a lot of potential on the eastern side, and as well as on Asia. So actually, it's a little. I mean, we are just beginning. Because previously all our focus was on Europe. But now we are starting our marketing in Asia and China. 중국의 수산물 시장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당사자인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원양 산업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인식,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푸저우의 원양어업 전용 부두를 만들었는데요. 푸저우는 30여 년 전 중국 최초의 원양어업 선단이 첫 출항을 했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비단 부두 건설뿐만 아니라 조선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조 선박의 건설에 국가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선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중국의 선박은 무려 200배나 증가했습니다. 원양어업의 생산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那么我觉得中国在未来10到20年呢，中国的远洋渔业会跃升为一个先进的这个渔业国家。然后呢，这个也和中国的这个建设海洋强国大背景是相呼应的，时间表是相一致的。那么在这样一个大趋势下，那么有3个方面，中国的远洋渔业会取得一个突破性进展。第一个方面是这个远洋渔业基地的这个建设会取得很大的进展，包括中国在一些非洲国家、拉美国家，还有东南亚国家设立这种远洋渔业基地，然后中国的企业在这些国家進行这个远洋渔业的这个投资、境外投资等等。 조업 환경 악화에 중국 원양어업의 무서운 추격.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3년 한국 원양어업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In 2013, Greenpeace released a report exposing 34 Korean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for fishing illegally off the coast of West Africa. And that ranged from using falsified documents to illegally transferring their catches at sea to dumping the catch that they didn't want to keep.
원양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힌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만약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질적인 불법 어업국이 된다면 피해는 엄청날 걸로 예상됐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한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이로 인해 연간 약 3억 달러의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 외에도 한국은 연안국과의 어업협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지역인 아프리카나 태평양 섬 국가들에는 외교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원양 산업의 큰 위기였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극적으로 벗어나긴 했지만 진정한 원양 강국이 되려면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양어업 전용 부두인 감천항에서 하역 중인 이 선박은 1년 6개월 만에 귀향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배가 2013년도 3월 12일 날 출항해서 태평양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고 솔로몬 제도 인근, 키리바시 제도 인근 그쪽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2015년 9월 20일 날 감천항에 입항했습니다. 원양에 나가 있는 기간 대부분을 바다에 떠서 생활한다고 하니 선원들의 어려움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이 있어야 탄다는 원양어선의 인기는 그야말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가족하고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들, 그 다음에 그 갔다 와서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뭐 이런 저우 개선이라든가 모든 거 그런 것 때문에 기피 현상이 자꾸 심해집니다. 저희가 이제 로프 가지고 이런 현상은 교육기관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연결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선원 교육기관이었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일단 유동이 좋게 이게 위에서 이게 마모가 생기면 쇠가 깎이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도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던 원양선원 양성 코스는 옛말이 되고 지금은 한 해 20여 명 정도만 외항어선 해기사 양성 교육을 받습니다. 손가락 다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원양 산업에 진입할 수 있게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인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업계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학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양어선에서의 소득은 그런 어획량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를 어떻게 줄여가지고 즉 이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서 그래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원양어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양산업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문제는 노후 선박들. 우리나라 원양어선 가운데 93%가 설령이 20년을 넘은 선박들입니다. 그나마 불법어업국 지정은 문제가 됐던 영세한 노후 선박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그 대서양 서부 아프리카 그러면 그 민어 잡고 하던 배들, 특히 부산에 그 많이 배들이 어획무로 들어왔던 그 배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아이유에 해당될 수 있는 배들을 전부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 선박을 제하고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박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치, 명태, 뭐 오징어 이런 업들은 전혀 그런 그 아유에 저촉되지 않고 확실하게 아마 크게 잘 성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이 원양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난 2014년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인구 80만의 작은 나라 피지를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의 방문은 태평양 도서국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각국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정략적인 측면도 크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름 이제 참치 예를 든다면 참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자원이 남태평양 자원이 이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서 자원으로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을 이용하려면 국가의 협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갔다는 것은 그 협력에서 엄청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른바 차이나 머니를 쏟아부으며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피지의 수도 수바 인근의 한 택지에는 중국 건설 회사가 깃발을 꽂고 산업공원 조성에 한창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이루어지는데요.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피지에 대규모 원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지 도심에 있는 한 병원. 늘 사람들로 붐비는 이 병원 역시 2011년 체결된 경제기술협력협정을 통해 중국의 원조로 지어진 병원입니다. 피지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남태평양 종합대학. 태평양 12개 도서국들이 함께 짓고 함께 운영하는 이 대학의 기술센터를 일본이 지어줬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원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치에 대한 면허를 파는 이 섬나라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좀 살아야 되겠다, 생존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면허를 파는 거에 나가서 너희들도 국가 원조를 좀 해라, 우리 좀 지원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나라 정책들이 좀 바뀌어요.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이 이제 EU라든지 많은 원조 자금과 함께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진출을 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뭐 물량을 쏟아붓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컨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꼭 물자가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의료보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그 뭐 IT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그렇게 어떤 우리의 강점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피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한 해양수산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망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의 앞선 해양 기술과 수산 경험의 노하우를 피지를 비롯한 남태평양 국가들에게 소개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수산 외교의 행보를 내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태평양 국가들은 수산 자원이 풍부합니다. 육지 면적은 작지만 예를 들어서 기리바시 같은 나라는 육지 면적이 뭐 우리나라 조그만 섬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그 해양 면적은 미국의 이지의 2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그 바다의 면적을 관리하고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수산 자원, 광물 자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하고 지금의 참치 자원 쿼타 받는 문제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심해 자원 개발할 때도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지 지역에서
해양수산업에 대해서 또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해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미래의 자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은 대학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은 남태평양 연안국가 솔로몬 제도의 국립대학에 수산 관련 학부를 개설하고 수산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he technology and knowledge to preserve these marine species. So using this your support, PKNU support, we believe that we can conduct research and also educate our people to preserve marine organisms, and at the same time how to educate them in food processing and technology so they can do it economically, export their resources. The consideration of Korea in supporting our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어획할 참치의 양을 확보하는 참치 어획 쿼터 결정도 국가 간의 치밀한 외교 작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참치 어장인 인도양 참치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발언권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도양 참치위원회는 전 세계 그 5대 참치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히 다른 4대 참치기구는 쿼터가 설정돼 있어요. 근데 이 참치기구는 쿼터가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양재회의도 하고 다자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연안국이 이복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19,000톤 정도로 매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몇만 톤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쿼터 양을 결정하는 연안 국가들의 조건들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피지에는 한 참치 가공 공장, 뉴질랜드의 기업인 이 회사는 피지의 어획 쿼터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피지 현지에 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Well, our main target is yellowfin and albacore tuna for export to Japan and the west coast of LA, USA, around LA, San Francisco. What doesn't make the export grade generally goes to local market or further processing for further export. 참치를 중요한 수산 자원으로 인식을 하면서 더 이상 고기를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연안국들. 이들은 어장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자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오는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양어업이라는 단순 어루업으로 한정시킨 원양어업은 앞으로 비전이 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우리 원양어업이 가졌던 개척 정신 그리고 글로벌 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글로벌 수산 기업으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 그 글로벌 수산 기업이라 하면 어로에서 가공, 유통, 수출까지를 겸하는 수익형, 수익 통합형 그런 기업들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시장은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때 개도국 입장에서도 자국에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 더 많은 오일 쿼터를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원양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원양 어획물을 많이 반입을 해서 국내 수산물 수급의 안정도 꾀할 수 있고 기업의 수익성도 늘릴 수 있고 제 도약의 기회가 하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양어업에서 원양산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 그러나 원양강국의 초석은 어디까지나 바다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원양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다에도 질서라는 게 있고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 않은 국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세계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바다를 지속적으로 나가고 그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특히 그런 어떤 공해 자원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득권이라는 게 철저하게 우리가 국제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태도 그렇고 물론 뭐 관리가 엄하게 되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쿼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국제사회에서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역시 어업이 지속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봐야 되겠죠. 좁은 땅의 한계를 광활한 대양에서 개척하려 했던 대한민국 원양어업. 그러나 미래의 자원 보고 어장을 지키려는 책임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다를 누리며 동시에 지키는 의무. 대한민국이 원양대국,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